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새 동서에 얽힌 이야기니만큼 저희 시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슬하에 삼형제를 두셨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셋이죠. 제 위로 형님이 계시고 아래 동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새 동서를 거느리고 계시는 우리 시어머니, 한마디로 저희 시어머니는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랍니다.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으신 것이고 어른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하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특히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그 좋으신 머리가 크게 작용을 했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치고 빠지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시더라고요. 저가이지만 망하지 않을 회사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고가를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것, 그 시기도 잘 파악하셨어요. 저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다른 부동산을 매일 매수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거의 항상 옳은 판단을 하셨답니다. 우선 물건을 파악하는데 해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가 이곳은 반드시 대박을 칠 거라고 예고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진짜로 대박이 나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틀림없이 대박이 날 것 같은 부동산이 어머니의 판단대로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일도 흔했어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귀재였답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저희 시어머니는 떵떵거리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그 머리는 결코 늙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머리,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꾀를 우리 새 며느리를 대하는데도 잘 이용하셨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 새 며느리들에게 미묘하게 효도 경쟁을 시키는 것이었죠. 오를 게 분명한 주식이 좀 있는데 말이야. 이건 이번 내 생일 때 한번 얘기를 해보자꾸나.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 새 며느리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었죠.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새 며느리의 경쟁을 유발할 만한 말씀이셨어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날 하는 것으로 보아 결정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며느리들 간에 노골적인 또는 보이지 않는 불꽃 튀기는 경쟁이 발생했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선물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전 지금 생각 중인 게 있는데 형님은 어떠실까 싶어서요. 동서가 은근히 맏며느리인 형님을 이렇게 떠보더라고요. 나는 아직 결정 못했어. 그치만 이번엔 돈 좀 들더라도 괜찮은 걸 좀 골라보려고. 그리고 저에게도 무슨 선물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죠. 나는 그냥 그다지 비싸지 않은 여우 목도리 하나 장만했어. 홈쇼핑에서 우연히 보고 주문했는데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더라고. 그냥 그걸로 어머님 생신 선물 하려고. 이때 형님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답니다. 그건 즉 형님이 이미 준비했거나 준비하려고 하는 선물이 제가 준비한 선물에 못 미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형님, 아주버님이 장남이시니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였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사업을 한번 벌이셨다가 큰 낭패를 보시고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셨어요. 세 형제 중에서 맞이인 형님네 집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가장 여유가 있는 것은 동서네 집이었어요. 시동생이 3형제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지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연봉이 센 회사였답니다. 동서도 역시 그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죠. 일에 뛰어들어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커리어 우먼은 아니었지만 입시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영어 강사로 시간당 받는 돈의 액수가 컸답니다. 전임이 아닌 파트 강사였기에 집안 살림도 하면서 수입도 올리는 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로 1, 2등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경쟁심이 강하고 셈도 많다잖아요. 우리 아래 동서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지는 것을 못 참아 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형님은 뭐랄까 대상이 없이 그저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버님이 가장 형편이 안 좋으시니 그 욕심 많은 형님의 속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쓰는 것 없이 생기는 돈을 모두 다 저축하다시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 용돈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드렸다죠. 형님은 설날이면 어머니께서 던지듯 내어주시는 통이 큰 세뱃돈까지도 모두 저축했어요. 아주버님이 쪼달려서 용돈 좀 올려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형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님의 성격이 욕심쟁이에 가까웠다면 아래 동서의 성격은 질투쟁이 샘쟁이였어요. 아래 동서는 어머니가 주시는 세뱃돈도 꼭 우리는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알려주기를 꺼려했지만 저는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액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한 동서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죠. 형님과 손아래 동서는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이나 제사 때 특히 서로를 견제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제가 다 붙일게요.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전 예쁘게 잘 붙이잖아요. 두 동서가 서로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막내 동서, 그 일은 나한테 맡기고 부엌에 가서 조기찜이나 먼저 앉혀놔. 너무 늦게 하면 안 식어서 다 부서지고 너무 일찍 해놓으면 뻣뻣해지니까. 지금이 딱 그거 할 시간이야. 어서. 어쨌든 맏며느리인 형님의 말발이 지금까지 가장 세긴 했죠. 형님이 자꾸 나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재촉하자 아랫동서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구경하는 기분이 참 묘하면서도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큰 관심이 없었답니다. 원래 욕심이 없는 성격이었고 현실에 쉽게 만족하는 편이었죠. 그저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을 알뜰하게 쪼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네만큼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연봉도 우리 식구들이 풍족하게 살만한 정도의 액수였거든요. 거기다가 저한테는 외동딸 하나만 있었고요. 그래서 가르칠 만한 것 다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었죠.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형님이나 동서가 뭘 받아가든 저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답니다. 우와, 이거 킨더 초콜릿이야? 작은 엄마는 이런 것도 사주시나 보네.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사주는데. 제 딸이 들고 먹고 있는 초콜릿을 보더니 형님네 조카 녀석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들 간식 사줄 돈도 아까워서 안 쓰고 저축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모이는 날이면 저는 아이들 간식을 좀 넉넉히 챙겨가곤 했답니다. 그러면 형님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곤 했죠. 어머, 동서,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거 먹으면 애들 이빨만 썩지. 애들이 좋아해서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넉넉히 가지고 왔어요. 형님은 그러냐며 남은 건 아까우니 좀 챙겨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손 가득 초콜릿을 집어서 자기 가방에 채우는 거였어요.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욕심껏 열심히 담더라고요. 한편 우리 아랫동서가 샘을 내는 경향은 이랬답니다. 형님, 혜민이가 피아노 콩쿨 나가서 상 받았다면서요? 우리 유민이도 콩쿨 내보낼 거예요. 유민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교수학 전공한 실력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원비가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실력도 빨리 늘겠죠. 유민이 피아노 치는 거 들어봤는데 잘 치더라. 열심히 가르쳐봐. 혹시 알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우리 집안에서 날지 말이야. 우리 혜민이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로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저 어디서 남이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하면 한두 곡 정도는 칠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치려고. 저는 큰 동서와 욕심 경쟁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랫 동서에 대해서 샘을 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아무리 가족 아니라지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쟁에서 저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이거야 원, 쓰던 안마의자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니까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더라. 요즘은 안마의자 얼마쯤 하니? 니들이 한번 가격 좀 알아볼래?
나는 일산 쪽에 땅 관리 때문에 이틀 정도는 집을 비워야겠구나. 우리 시어머니 항상 거의 이런 식이셨어요. 결국 누가 해오는지 봐서 일산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셨죠. 저는 애초에 그 일산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그 비싼 안마의자를 사드릴 여유도 없었답니다. 안마의자가 그렇게 비싼 물건이더라고, 동서. 나는 그게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지. 카드 할부로 산다고 해도 한 달에 낼 돈이 꽤 크겠더라고. 형님이 안마의자 건에 대해서는 항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동서가 그 안마의자를 바꿔드렸답니다. 동선의 살림이 세 집안 중 가장 넉넉했기에 가격이 꽤 나가는 안마의자를 선뜻 사드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동서의 얼굴이 득이 양양해지더라고요. 마치 일산 땅은 이제 내 것이다 하는 것 같았죠. 아이고, 이걸 막내 네가 샀니? 비싼 물건이라서 내가 사려고 했었는데 고맙구나. 그나저나 일산 땅 관리는 아무래도 내가 더 하기가 힘들겠어. 혹시 막내 네가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이번 구경거리는 동서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형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욕심쟁이가 셋 중에 가장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시어머니의 비위를 더 잘 맞춰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량 공세를 할 만한 형편은 안 되었죠. 형님은 그래서 항상 아주버님이 맏아들이고 자신이 맏며느리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모실 사람은 형님과 아주버님이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 말에 동서가 반발하고 나서더라고요. 요즘 제사를 꼭 장남만 모시나요? 사정에 따라서 둘째가 모실 수도 있고 막내가 모실 수도 있는 거죠. 여유 있는 집에서 모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치르려면 말이에요. 동서,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니까 우리 집에 여유가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사 하나 제대로 못 지낸다는 거야? 어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제일 잘 차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게 효도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나눠서 맡을 수도 있잖아요. 한 집에서 다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싸우시겠어요, 형님.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다 아직 정정하신데 갑자기 제사 얘기가 왜 나와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결정해요. 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제가 이렇게 말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경쟁을 붙이시는 거였어요. 우리 제사는 내가 좀 더 나이 먹어서 누구한테 맡길지 정해줄 거야. 물론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제사 빚조로 약간의 선물을 줄 생각이다. 꼭 맞이라고 해서 그냥 덥석 주지는 않을 생각이야. 알다시피 큰애니가 이래저래 고생이지 않니? 이런 어머님의 말씀에 형님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동서는 의기양양했고요. 게다가 아랫동서는 막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애교를 무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애교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본 형님이 또 작은 동서를 부엌으로 불러내곤 하는 것이었죠. 동서, 프라이팬에 전 올려놨어. 불 약하게 해놨지만 볼 사람이 있어야 돼서 금방 타버린다고. 얼른 나와서 좀 지켜서 서 있어. 그런 과도한 경쟁 구도가 보기 싫었던 제가 얼른 일어나서 불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살펴볼라 치면 형님이 저를 밀어내고 굳이 아랫동서를 불러내는 것이었어요. 이건 무기만 안 들었지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군인들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도 많이 다치는 게 요즘의 전쟁이죠. 그 사이에 낀 민간인 같았던 제게 불똥이 튀기도 했답니다. 지난번 제사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동서만은 내 편 들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잖아. 맏아들인 우리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때 좀 섭섭했어. 형님,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야 누가 하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에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니. 엄연히 우리가 맞이잖아. 동서가 평상시에 경우도 바르고 하니 당연히 맞이인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 참나, 왜 죄 없는 민간인한테 폭격을 하느냐고요. 한 번은 막내 동서와의 사이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 없이 계시다가
같이 모이는 날이 아닌 날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뵌다면서요? 동서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우리 집이 시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답니다. 시댁에 부모님 두 분만 계시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제가 자주 찾아가 뵙는 것이 도리였죠. 빈손으로 가기가 멋해서 시댁에 갈 때는 주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같이 데리고 가곤 했죠. 혜민이가 애교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시댁에 갈 때 꼭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유민이하고 혜민이가 같이 어머니 옆에서 재롱 떠니까 어머니가 혜민이만 보시던데. 형님이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혜민이를 자주 데리고 다니셔서 그러신가 봐요. 아유, 형님, 효도도 지나치면 병이에요. 아직 정정하신 분들을 뭘 그렇게 자주 찾아뵈세요? 형님네나 동서네나 오려면 2시간 이상씩 걸리잖아. 우리 집에서야 차로 20분이면 되니까 자주 찾아뵙는 거지.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며느리가 안 찾아가 뵈면 시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게다가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형님이랑 동서 걱정도 좀 덜어지는 거 아니야? 시댁과 가까워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저를 아래 동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경쟁 구도에 집어넣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동생의 직장이 멀어지는 것도 마다하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저희 집은 차로 20분이었지만 이제 동선의 집은 시댁까지 걸어서 20분이었죠. 차로는 5분도 안 될 거리였어요. 시동생이 직장까지 2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답니다. 하루에 5시간 가까이를 길에다 뿌려야 했죠. 그걸 가지고 욕심 많은 형님이 또 시어머니가 막내내로 마음이 기울까봐 걱정을 시작했답니다. 거기다가 가장 형편이 처진다는 것 때문에 형님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심했어요. 아유,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다들 밍크코트를 입고 왔네. 안 더워? 나는 밍크코트 입는 사람들 보면 동물학대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던데. 아니 뭐 자기들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나도 밍크 입긴 한데 동물들한테 미안해서 잘 못 입겠더라고. 중요한 모임에 갈 때나 좀 입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형님네 아이들은 형편 때문에 학교와 기초적인 학원밖에 못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정민이는 태권도 도장에 보냈더니 얘는 동네 도장에 나올 애가 아니라는 거야. 소질이 뛰어나다고 바로 강남에 있는 큰 도장을 추천하더라고. 근데 애가 다니기엔 멀어서 안 보냈어. 태권도 잘하면 뭐해? 공부 잘하는 게 낫지. 그래서 계속 공부 쪽으로 밀어주려고. 우리 정민이 나중에 교수만 될 생각이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형님네 아들인 정민이는 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우리 정민이가 막내 너처럼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 공부에 뜻이 없어 보여. 나나 와이프나 사실 공부에 그다지 뜻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부모를 닮았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집사람이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학원비도 만만치 않게 든다니 걱정이야. 형, 정말 정민이가 공부에 뜻이 없는 게 맞아요? 만일 공부에 취미가 있는데 학원에 못 보내는 게 문제라면 내가 학원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요. 시동생의 이 말에 아주버님이 그것은 아이 엄마의 소망일 뿐 아들은 공부에 뜻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인 딸은 자라서 승무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형님네 둘째인 수민이는 동물을 참 좋아했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애견 미용사가 되겠다고 했죠.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저희 집에만 오면 그 강아지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민이는 수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했더니 수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자신은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견 미용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집에 사다 놓은 강아지 머리핀 같은 것을 가지고 강아지를 치장에 놓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한 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솜씨가 좋았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해주고도 싶었지만 강아지를 키우려면 사람 키우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되니 한번 병원에 가면 최저 20만 원은 깨먹고 와야 했어요. 정기적으로 맞춰야 하는 주사도 많았고 체질에 따라서는 비싼 처방 사료를 먹이기도 해야 하는 등 웬만한 아이 하나 키우는 격이었죠. 형님네 형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카 아이가 그렇게 예뻐하는데도 선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형님의 열등감을 자극했던가 봐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려는데 아무래도 수민이는 경쟁률이 심한 학과에 가서 승무원을 시키려니까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사주고 있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에 좀 관심이 떨어지잖아. 참 대하기 힘든 우리 형님과 아래 동서였는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어쩌면 그런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했죠. 재산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며느리들 사이에서 휘두르는 폭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형님과 아랫동서가 벌이는 경쟁이 재미있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참 잘못 처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어느 날 남편이 좀 일찍 귀가한 날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와인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답니다. 혜민 아빠, 당신도 혹시 느껴요? 형님이랑 동서랑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죠. 어머님이 그걸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형수님과 재수씨 사이에 경쟁심이 대단하다는 것은 눈치만 봐도 알지.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도 했었고, 하지만 어머니가 조장을 하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데. 남자들이란 또 자기 식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군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남편의 기분을 좀 건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더 그 이야기가 반복되자 드디어 남편이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험담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야? 새 며느리가 보여서 설마 우리 엄마 험담만 늘어놓는 거 아니겠지? 어머니가 뭘 어쩌셨다고 그러는 거야? 며느리들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처럼 통이 큰 분도 찾기 어렵다고 대장부 같으신 분이야. 남자들이 이런 성향을 잘 알면서 건드린 제가 잘못이죠. 저는 서둘러 제가 한 말을 주워 담으려 애썼어요. 쓸데없는 일로 부부싸움을 만들기는 싫었거든요.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했죠. 그제야 화가 풀렸는지 남편의 말투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들 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던지 의미심장한 말을 제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 탓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형수님하고 재수씨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고. 당신 혹시라도 그 싸움에 끼어들 생각일랑 하지도 마라. 도대체 우리 집에서 며느리들 간의 사이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부모님이 며느리들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당연히 그런 싸움에는 끼어들고 싶지도 않으며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남편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들 사이의 분쟁을 어머니가 조장하고 계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형님과 동서가 어머니의 그 의도에 휘말려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형님은 성격상으로 욕심쟁이라는 것과 맞물려 형편이 어려웠어도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더 예민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진 것도 많으면서 오로지 질투와 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화창한 가을날이 며칠 계속되고 있었죠.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둘째야, 우리 시골에 밤 따러 가자꾸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농원이 있는데 거기 밤이 아주 다닥다닥 열렸다고 와서 따가라고 하는구나. 큰애한테 전화했더니 못 받기에 너한테 먼저 전화했다. 큰애하고 셋째한테도 내가 다 전화하마. 오랜만에 우리 내 고부가 나들이 좀 가자꾸나.
화창한 가을날 밤 따러 가는 일 생각만 해도 즐거웠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도 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들과 당신만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나들이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우리 새며느리가 같이 시댁에 모였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밤이 아주 빡빡하게 열렸단다. 맛도 아주 좋은 왕밤이라고 와서 마음껏 따가라는 거야. 가서 아주 실컷 따오자꾸나. 운전은 제가 해서 모실게요, 어머니. 저희 셋 중에서 제가 제일 한가한 사람인 것 같으니 아무래도 운전하는데도 더 편할 거 아니겠어요. 형님네는 어쨌든 아이가 둘이고 형님이 약간의 부업을 하시는 것 같았죠. 모르는 척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는 학원의 파트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또 발칵 샘을 내더라고요. 형님, 운전 실력이야 오래 한 제가 더 낫죠. 지금도 차 가지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형님은 가끔 운전하시는데 감각이 다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동서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난 동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힘들까봐 내가 하겠다는 거였는데 동서가 그러겠다면야. 집에 차가 없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운전은 동서가 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또 제가 싫어하는 그 재산 가지고 며느리들 경쟁 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일 많이 따오는 애한테 내가 가진 경기도에 있는 땅을 증여해 주마. 그러니 가서 열심히들 따봐. 이 얘기를 듣자 형님과 아랫동서의 눈이 반짝 빛이 나더군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별걸 다 경쟁을 붙이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도에 휘말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님과 동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피크닉이 그래서 저한테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답니다. 또 그 볼썽사나운 동서지간 싸움을 목격해야 했기에 핑계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적당한 핑계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님께서 셋 다 같이 가자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에 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피크닉 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가기 싫어서 찌뿌둥했었지만 일단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공기를 마시니 상쾌했습니다. 기분이 많이 풀린 저는 서울과는 다른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오랜만에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즐거운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셨고 형님도 아랫동서도 아주 오랜만에 싸움 같은 것은 잊었는지 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땅인지 뭔지 그 말씀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고부가 사심없이 즐기는 그런 소풍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서울을 벗어나서 약 2시간 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밤나무가 정말 다닥다닥 서 있었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농원 안에 잔디가 어찌나 좋은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잔디 위에서 그냥 뒹굴어보고도 싶더라니까요.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우선 준비해간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앉아서 쉬다 보니 농원 주인이 나와서 어머니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고 밤을 딸 수 있는 도구인 긴 막대기를 하나씩 주더군요. 드디어 밤 따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무로 달려가서는 막대기로 밤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밤이 참 찰지게 달렸는지 웬만해서는 나무에서 잘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건드려 놓았던 밤이 떨어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머리에 밤가시가 꽂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밤을 따면서 요령이 생기자 이제 밤이 여기저기서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손수 밤을 따시기보단 우리 새며느리가 밤을 따고 있는 걸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좋지 않은 기분이 일렁였죠. 꼭 먹을 것을 던져주니 우르르 몰려드는 강아지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흐뭇한 미소였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머님이 짓는 미소는 그저 이것들이 나한테서 놀아나고 있구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형님과 동서 사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떨치고 그냥 신나게 놀자고 결심을 했죠. 저는 어차피 경기도 땅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 밤이나 실컷 따서 우리 혜민이랑 혜민 아빠 먹이고 친정 식구들에게 나눠주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꼭대기에 밤을 찔러보고 떨어지는 밤을 주워 담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형님이나 아래 동서에게 신경이 갈 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앉아서 구경하시는 어머님의 미소가 그다지 기분 좋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무슨 원더우먼이라도 된 것 같이 밤을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날렵하게 열심히 땄지만 형님이 딴 밤의 양은 제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둔해졌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지만 형님이나 동서나 저나 똑같이 아이 하나나 둘씩을 낳은 아줌마들이었어요. 달라봤자 뭐가 그리 다를 게 있을까요? 그런데 형님이 날라오시는 밤의 양은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이건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한동안 팔아도 될 양이 모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 땅의 위세가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제가 이만큼이나 땄어요. 제가 보나마나 1등일걸요? 형님은 어머니를 불러 형님 앞에 쌓인 밤자루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동서는 어디 가서 밤을 따고 있는지 조금 아까 몇 자루 따다 놓더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하지만 동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형님이 딴 만큼은 못 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경기도 땅은 형님네 것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잘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동서네야 살만한 집이었지만 형님네는 어려운 형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님을 더 응원하고도 싶었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없는 자식 좀 먼저 돌봐주시고 있는 자식은 좀 나중에 상속해 주셔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형편이 다른 며느리들을 경쟁을 붙이고 계시니 왜 그러실까 싶은 생각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제 힘껏 딸 수 있는 만큼 밤을 땄고 이제는 형님과 동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형님이 달려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수로 그렇게 밤을 많이 따오시나 궁금해서 형님을 불렀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들리지 않은 것 같았죠. 어쨌든 그래도 형님이 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 보았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마음이 안 놓여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만큼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수고비 드릴 테니까요. 저는 형님을 따라가다가 형님이 갑자기 방향을 튼 쪽으로 또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웬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죠. 알 수 없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여기는 분명히 어머니와 우리 셋만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농원의 직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농원의 직원에게 형님이 왜 수고비를 지급한다고 하는지 정말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과 그 남자들의 말소리를 듣고 멈칫하고 있었죠. 형님은 제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2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시간 지났거든요. 추가 일당 주셔야 합니다. 추가 일당 드릴게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만 더 따주세요. 따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 놓아주시면 자루는 제가 나를 거예요. 절대로 저쪽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도 아직 딸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쪽에서만 작업해주세요.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듣고 저는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형님이 갑자기 원더우먼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밖에서 고용해왔는지 농원의 일꾼에게 돈을 주고 시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밤을 따오도록 시킨 것만은 분명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밤을 딸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들이 딴 밤을 형님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형님은 그 자루를 들고 어머니 앞으로 와서 자기가 딴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픔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새동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더 미워졌답니다. 가뜩이나 욕심은 많고 형편은 어려운 형님이었어요. 그런 형님에 대한 분노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컸죠. 소리를 죽이고 계속 형님과 그 남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꾼들이 임금을 흥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속된 양도 더 커지고 시간도 더 길어졌으니까 2배만 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저희도 일을 다 팽개치고 온 사람들이라서요. 사모님이 좀 더 생각해 주셔야겠어요. 아니면은 저희는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만큼만 따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가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만 따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죠. 2배에서 조금 넘게 쳐서 드릴게요. 그러니 하신 만큼만 더 해주세요. 그 이상은 저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르지도 못해요.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일꾼들이 그럼하고 했고 형님이 밤자루 하나를 들고 다시 어머니 쪽으로 향했죠. 저는 숨어서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다 본 상황에서 형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기도 못했고 어머니 얼굴을 뵙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또다시 아주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바로 동서였죠. 아까 그 아줌마하고 합의하신 일당에 2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밤 따서 저쪽 모퉁이에 놔주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자루 가지고 갈 테니까요. 2배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3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지금까지 그 아줌마한테 따주신 밤보다 더 많이 1시간 이내에 따주셔야 돼요. 곧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돼서 말이에요. 형님과 그 남자들이 임금을 흥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저 혼자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동서도 그 장면을 본 것이었어요. 이미 형님이 돈으로 산 사람들을 동서가 다시 매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그만 실소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꾼들은 3배 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형님 쪽 밤나무들을 버리고 동서가 가리키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밤을 따서 땅으로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주더군요. 이번에는 동서가 원더우먼이었어요. 금방 차오르는 자루들을 들고 어머니 쪽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죠.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려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일꾼들이 형님 쪽 밤나무를 버리고 동서가 가리킨 쪽에 밤을 따고 있는 것을 형님이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형님이 원하던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찾다가 만나게 된 거였죠. 형님이 그 사람들에게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저쪽에서 따서 놓으셔야 제가 더 빨리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못한 채 우물거리는 사이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동서가 일꾼들 쪽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게 형님과 동서가 마주치게 되었죠. 저는 몸을 더 깊숙이 숨기고 귀는 더 쫑긋 세웠어요. 형님이 동서를 보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곧 알아차린 것 같더군요.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산 사람이 다름 아닌 동서야? 기가 막혀서 참나? 형님, 제가 아까 이 사람들하고 형님이 말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형님이 먼저 이 사람들 돈 주고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가 막힌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페어플레이를 어긴 건 형님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의 룰은 깨진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진흙탕 싸움 된 거예요. 그 룰을 먼저 깬 건 형님이시고요. 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라서 어려운 말을 잘도 쓰는구만. 나는 페어플레이고 룰이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동서도 잘한 건 없잖아. 동서도 역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건 마찬가지잖아. 먼저 시키고 나중 시킨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고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돼지 욕심도 그만큼은 아니겠다. 나야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다 쌓아놓고 돈으로 처바르고 살게? 이 말에 동서가 이성을 잃은 것 같더군요. 아랫동서가 먼저 형님에게 달려들었고 형님이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어요. 어느 나라의 전쟁보다 더한 가족 간의 전쟁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 싸움을 어찌 말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제 눈에 시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차마 형님과 동서가 싸우는 모습만큼은 시어머니께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언덕에서 내려와 시어머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올라오셨어요? 다리도 아프신데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요. 나도 온 김에 산나물이나 좀 뜯어갈까 해서. 이 농원이 약도 하나 안 친다고 그러더라. 여기서 나는 것들은 전부 무공해야. 그나저나 네 동서랑 형님은 어디 있니? 아까 보니까 큰애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던데. 아, 동서랑 형님이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방금 왔는데 이쪽엔 안 계시던데요. 그나저나 저쪽에서 아까 제가 산삼을 본 것 같아요, 어머니. 뭐? 산삼? 어휴, 얘가 농담도. 여기에 무슨 산삼이 있어. 산삼인 줄 알았는데 인삼인가? 아니면 도라지? 어쨌든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공해잖아요. 어머니, 누가 뽑아가기 전에 빨리 가봐요. 제가 봐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약간 경사진 숲을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숲을 오르자 시어머니는 땅에서 자란 식물들에 온통 정신이 팔리셨어요. 이름도 모를 나물들을 이것저것 캐기 시작하셨죠. 그걸 본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땅만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한번 캐갔는지 뭐 캘 것도 없네. 네가 봤다는 산삼은 어딨니?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산이 다 거기서 거기라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사실 있지도 않은 산삼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상황 모면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있지도 않은 삶을 캐겠다며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위험하다며 어머님을 말렸지만 제 말을 들을 분이 아니었죠. 어머님 성격이 한번 꽂힌 일에는 끝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아버님까지도 모두 휘어잡고 사셨겠죠. 결국 어머니가 산에 오르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혼자서 가파른 산을 타고 오르시겠다니 안 따라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산길을 따라서 한 20분쯤 올라갔었나 봐요. 어머니 저 둘 다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힘에 부쳤어요. 어머니가 잠시 앉았다 올라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힘이 들었기에 그 자리에 풀썩 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마치 깨끗이 청소한 집에 그 기분 나쁘고 단단하게 생긴 파란색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죠. 벌레 한 마리가 주변에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서 시선을 옮겨보니 벌레는 한 마리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벌레가 버린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고 그것이 버린 것을 확인하고는 제가 겁에 질렸죠. 왜냐하면 대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교양 수업인 체육 수업을 하다가 벌에 쏘인 적이 있었거든요. 눈두덩이를 쏘였었는데 그 일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갔었답니다. 의사가 그런 벌은 한 방만 잘못 쏘여도 큰일 나는 수가 있다며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했었죠. 붓기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았고 열흘 이상 모든 수업에 결강해야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벌 한 마리가 웽 하고 날아다니니 겁이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 웽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마치 헬기 돌아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자세히 보니 벌 한 마리가 아니라 벌떼가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발밑을 보니 벌집을 건드리셨더라고요. 곧이어 어머니가 벌에 쏘이셨는지 비명을 지르셨어요. 얘야, 나 죽겠다. 이 벌레들 좀 쫓아라, 어서. 어머니, 벌떼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머니. 얼른요. 어머니가 벌에 쏘이셨는지 한쪽 다리를 잡고 아파하시더라고요. 다리 쪽을 쏘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한 대로 웃옷을 벗어서 어머니께 씌워드리고 어머님 손을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이었어요. 우리는 뛰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굴러 내려왔답니다. 가파른 산을 굴러 내려오면서 다리뼈에 통증도 느껴졌죠.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벌떼가 여전히 제 눈에 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다리를 쏘이신 것 같았고 또 겁에 질리셔서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었던 제가 다시 올라가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다치는 동안에도 절대로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제 손에 끌려오시는 어머님은 꽥꽥 소리를 질러대셨죠. 저는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면서도 주변 지형을 살폈어요. 어디로 내려가서 뛰어갈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저 멀리서 동서와 형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멀어서 확실치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을 다시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여전히 벌떼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벌들이 좀 줄어든 것 같더군요. 하지만 끈질긴 몇 마리들이 저희를 계속 따라붙었어요. 산을 다 굴러내려와서 평지를 뛰는데도 벌떼들이 여전히 어머니와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평지에서 좋게 100m는 뛰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질질 끌다시피 붙잡고 뛰어답니다. 어머니가 팔까지 아프시다며 비명을 지르셨지만 그 벌떼한테 포위되는 날이면 생명이 더 위험할 것이었어요. 그렇게 거의 체감상 300m 정도를 뛰었을 때 저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벌떼가 물러간 것이었어요. 산을 내려와서 다리와 팔목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농장 주인의 도움을 얻어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를 찾았죠. 동서가 보이지 않았기에 동서차를 쓸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보고도 와보지 않는 형님과 동서가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농장 주인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아파하시는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진맥진해 계셨고 저 역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벌에 쏘이신 거야? 아휴, 조심 좀 하시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 안 괜찮다. 벌을 몇 방이나 쏘인 건지 아주 쓰리고 아파. 이러다 쇼크 오는 건 아닌지 아주 무서워 죽겠어. 너도 밤 따는 거 그만하고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시어머니는 형님께 같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형님이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밤자루 한번 뒤 한 번을 돌아보고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 동서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동서 찾아서 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갈게요. 먼저 출발하세요. 그나저나 둘째도 얼굴을 많이 다쳤네. 얼른 가서 치료부터 해. 우리도 빨리 내려갈게. 아마도 형님은 이 상황에서도 밤따기 경쟁이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이 순간에도 밤을 따고 있을 동서가 신경 쓰인 거겠죠. 저는 그저 속으로 한숨이 쉬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살펴보니 벌에 여러 방 쏘이셨더라고요. 천만 다행인 건 말벌이 아닌 일반 벌이었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 팔목을 강하게 잡고 뛰는 바람에 어머니 손목에 멍까지 들었더군요. 검사를 받아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이 놀랐거나 인대가 살짝 늘어났을 수 있다며 압박붕대를 며칠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에 찰과상이 심해서 약을 발랐어요. 저는 여전히 잘 못 움직이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얼굴 여기저기에 밴드를 붙인 채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형님과 동서는 병원에 도착도 안 한 상태였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어머니와 제가 병원 밖으로 나와 있는데 형님이 벤치에 밤자루를 올려두고 있더군요. 어머님, 병원에서 뭐래요? 괜찮다고 하죠? 그래, 그렇다는구나. 그나저나 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네 동서는 또 어디 있고? 실은 그게요. 동서가 아직도 밤을 따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병원 가셨다고 얘기 전했는데도 밤마저 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악몽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내 동서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핸드폰 문자만 남기고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서울로 모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택시비는 처음 내보았어요. 아직도 시계 외라고 미터기를 쓰지 않는 택시가 있더라니까요.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택시비를 주고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다음 날 동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밤을 차에 싣고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따죠, 어머니? 제가 1등인 거 맞죠? 진짜 열심히 땄거든요. 동서는 어머님이 병원에 다녀온 것에 대해 안부를 묻기는커녕 밤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표정을 한번 지으시더니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앉히셨어요. 그리고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참 많이도 따왔구나. 그럼 순위를 발표하겠다. 1등 둘째, 2등 첫째, 3등 셋째, 이상이다. 그러자 동서가 바로 어머니 말씀에 반발하고 나섰어요. 어머니, 약속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밤은 제가 제일 많이 땄는데 왜 제가 꼴찌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순서가 나온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우선 형님과 아랫동서를 나무라시더군요. 내가 니들에게 밤을 따라고 했지 사람 시켜서 밤 따오라고 언제 그랬니? 셋째, 네가 제일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서? 그리고 다음은 첫째고 나는 밤 따는데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한 것뿐이야. 둘째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밤을 땄으니 둘째가 1등이야. 그리고 나쁘고러워지는 이야기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알고 보니 농원 주인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동서와 형님이 사람을 써서 밤 딴 것에 대해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아무리 서로 친한 사이라지만 그렇게 사람까지 써서 밤을 싹 다 털어가면 어쩌냐고 한마디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창피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밤값을 물어주셨다고 했죠. 게다가 형님과 동서가 둘이 싸우는 걸 본 일꾼들이 농원 주인에게 웃기는 집안이라고 입을 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더 큰 창피를 당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던 건 따로 있으셨어요. 아무리 내 재산이 받고 싶었기로써니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한 거였니? 솔직히 나 산에서 굴러내려올 때 첫째랑 셋째 니들이 멀뚱히 서서 나 쳐다보는 거 봤다. 어쩜 보고도 그대로 등 돌리고 밤을 따러 갈 수가 있어? 이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알고 보니 그 장면을 저만 본 게 아니었더군요. 시어머니도 형님과 동서를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도 밤 따겠다고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 그 둘에 대해 실망하신 모양이었어요. 형님과 동서는 그제야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승부욕 강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경기도 땅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사실 맞이로서 사는 게 변변치 못해서 그 경기도 땅 한번 가져보겠다고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됐다. 니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진실로 들리지도 않는구나. 어서들 가봐. 둘째 너는 경기도 땅 넘겨줄 테니 도장 챙겨놓고 대기해라.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대신 다른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되지만 저는 그 경기도 땅 갖는 것 대신에 다른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소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왜? 너도 혹시 더 큰 거 달라고 욕심 부리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저는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 셋 놓고 재산 걸고 경쟁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어머님도 느끼셨잖아요. 이 경쟁이 뭐라고 형님이랑 동서 싸우게 만들고 어머님도 뒷전으로 하게 만든 거 말이에요. 솔직히 이번 일에 어머님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준다고 하면서 경쟁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형님, 동서, 시어머니 중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내뱉는 사람이 없었죠. 제 귀에는 이명 소리만 들릴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계셨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아주 둘째 며느리 덕에 며느리들 앞에서 한 방 먹었구만. 시어머니는 의외로 순순히 사과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에게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경쟁시키려고 한 것보다는 가족들 친목도모 겸 재미있게 뭐라도 해보려다 보니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현금도 걸고 땅도 걸고 한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우린 새며느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로 서먹서먹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자고 부추기곤 하셨어요. 처음엔 단돈 10,000원에서 시작했죠.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점점 친해졌던 우리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갔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생각이 기특하다며 칭찬까지 해주셨죠. 그 후 어머님은 많이 바뀌셨어요. 힘든 자식부터 챙겨주시면서도 나머지 며느리들이 서운하지 않게 뭐라도 해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사이에 경쟁은 없어졌고 형님과 동서 사이도 점점 좋아졌어요. 요즘은 만나서 자식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도움 줄 게 있으면 정보도 공유하고 조언도 해주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눈에 띄게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진 일이었죠. 대장부 같았던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드럽게 대해주시면서 아버님의 기분을 살펴주고 위신을 세워드리기 시작하자 시아버지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는 네 시아버지가 사다 준 꽃다발이라며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남편들에게 아버님 보고 배우라며 한마디씩 했죠. 그러자 꽃다발은 아니어도 각자 집으로 뭐 하나씩 들고 오더라는 거였어요. 큰아주버님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고 서방님은 목걸이를 사왔다고 했어요. 두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저는 남편이 무얼 가져올지 무척 기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허리 뒤춤에 무얼 숨겨서는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그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뒤춤에 숨긴 손을 앞으로 내밀며 제게 화병에 꽂으라며 주더군요. 노란 꽃이었어요. 제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피어있는 꽃을 뜯어왔더라고요. 저는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머 여보, 이게 꽃이야 벌레야? 꽃 안에 벌레가 정말 많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이름 모를 꽃을 물병에 예쁘게 꽂아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모두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직까지 밤따기 경쟁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이 말이죠. 아참, 제가 그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그 경기도 땅은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사이좋은 동서지간 고부관계, 부부 사이가 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